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신당동의 신혼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동기 녀석의 친구 중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래보다 조금 일찍 결혼했다고 합니다. M도 신부도 나이가 어렸지만 연애하면서 돈을 쓰기보다는 함께 살며 차곡차곡 모으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모님도 M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고 양가 모두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셔서 결혼할 때 많은 돈을 보태줄 수는 없지만 노후를 보장받지도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고민하는 신혼집 마련하기 퀘스트에 돌입하게 되었지요. M이 가진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약간의 돈을 합쳐도 서울 중심가의 전셋집을 구하기는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과 가까운 곳에 터를 잡기로 하고 그 동네의 부동산을 죄다 돌아다녔지만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투룸 빌라 정도가 M의 예산에 맞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축 빌라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M의 예산에 맞는 집을 보여주었는데 상상보다 훨씬 작은 규모와 낡은 외관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좌절하고 눈을 낮추고 둘러보던 어느 날 좋은 빌라가 나왔으니 저녁에 보러 오라는 중개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집을 내놓고 계속 자리를 비웠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보여줄 수 없었던 방인데 그 세입자가 오늘 집에 있다고 하니 한번 보러 오라는 겁니다. 마치 그 집의 임자가 M인 것 같다며 기뻐하던 중개인의 말에 M은 예비 신부에게 좋은 소식이라 전화를 했습니다. 퇴근 후 신나게 집을 보러 갔는데 중개인의 활발한 태도와 달리 세입자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 집도 신혼집인지 갓난아기가 아닌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기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퇴근하지 않은 듯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뭔가 숨기는 듯 M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며 집을 둘러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세대 빌라였는데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도 지금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오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처음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벽이 있었습니다. 집 자체는 매우 마음에 들었지만 그 부분이 계속 신경 쓰였던 M은 그 벽 쪽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그러자 세입자 여자가 더 다급하게 붙어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계약을 하려 했던 M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벽을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벽이 아니라 나무 판넬이었습니다. 당황한 M이 여기에 공간이 더 있는 거냐고 묻자 여자는 한숨을 쉬며 원래 복층 빌라라고 했습니다. 한 층만 둘러봤을 때도 넓었는데 그만한 공간이 위에 더 있다고 하니 M은 오히려 더 좋아졌지만 세입자 여자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막아놓은 것이냐고 물어보니 식구가 적어서 위층을 쓸 일이 없었고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막아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이해가 됐던 M은 위층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안 돼요.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중개인과 예비 신부도 놀라서 쳐다봤고 여자는 위층을 한동안 안 올라가서 먼지가 많을 텐데 아기가 있으니 곤란하다며 계약하면 다음에 신랑이 있을 때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기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M은 집의 다른 부분을 둘러보았습니다. 원래 방이 2개였던 부분을 거실로 확장해서 소파가 들어갈 정도로 넓었고 주방도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도 마음에 들어했고 위층이 보너스처럼 생긴 기분에 M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중개인은 가격은 집을 본 후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M이 제시한 가격보다 1,000만 원 이상 낮았습니다. 중개인은 세입자가 집을 급하게 빼야 하는 사정이 있어 계약금을 당일에 걸어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집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의 M은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M은 혼수 준비를 위해 집 사이즈를 재러 다시 갔습니다. 드디어 위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그 집 남편은 위층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M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언짢은 마음이 들었지만 M은 참으면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은 예상외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세입자 여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위층 거실에는 소음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옆에는 덤벨 같은 운동기구도 있었습니다. 마치 세입자 남편이 헬스장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였지요. 판넬로 막아놨던 곳에 곰팡이가 군데군데 있었지만 방 2개의 거실,
화장실까지 갖춘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미 위층을 서재로 꾸미고 거실을 헬스장으로 쓸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M도 그런 예비 신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M과 예비 신부를 유난히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집에 대한 설명을 피하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세입자 부부는 최대한 빨리 나가야 한다며 M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M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 별다른 반응 없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집주인이 위층 도배를 새로 해주고 아래층 포인트 벽지도 바꿔주기로 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입주를 준비했습니다. 이사와 함께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친 M과 그의 아내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본격적으로 집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다니고 일주일이 신혼의 단꿈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M의 아내는 결혼식을 한 달 남겨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일 자체가 이직이 많고 구인도 잦은 직종이라 3개월 정도 쉬면서 신혼을 즐기고 직장을 다시 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출근하는 M에게 배웅을 해주고 혼자 집 정리를 하고 위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는 좌식 책상과 책꽂이 몇 개 정도 놓인 간단한 공간이었는데 위층에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이상한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음식 냄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서재방에 들어서려는데 문득 좌식 책상 위에 누군가의 뒤통수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깜짝 놀란 M의 아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에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통수만 보이던 형체의 목이 서서히 비틀리며 그녀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의 흉측한 할머니였고 그녀의 존재감이 너무 강해 꼼짝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름진 얼굴이 점점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녀의 얼굴로 바뀌더니 씩 웃으며 입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시큼한 냄새가 더 강하게 퍼졌습니다. M의 아내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계단을 올라와 서재방에 앉은 후 잠이 들어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그 시큼한 냄새가 방 안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M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M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는 그때의 무관심을 크게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밤 평소처럼 아래층 안방에서 잠들었는데 잠결에 M의 귓가에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뜻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M은 도둑인가 싶어 잠에서 깨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뚜벅뚜벅하는 발자국 소리 뒤에는 뭔가로 바닥을 찍는 듯한 쿵 소리가 한 템포 늦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M은 등 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리의 근원이 바로 위층, 자신이 누워있는 천장 바로 위에서부터 거실로 연결되는 계단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M은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우산꽂이에 꽂힌 장우산을 들고 거실에 불을 모두 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없었고 M의 고함에 놀라 잠에서 깬 아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M은 자신이 들은 소리에 대해 설명하며 위층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저 그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아내가 꾼 기이한 꿈으로 인해 내내 불안해하던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M은 그저 도둑이 든 꿈을 꾼 것 같다고 둘러대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 화장실 창문은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쪽에 달려있어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통해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어느 날 M의 아내가 볼일을 보다가 창문 쪽을 무심코 보았는데 창문 아래쪽으로 사람의 하반신이 보이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한 번 섬뜩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M도 위층 거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며 숫자를 세던 중 몸을 일으킨 순간 꿈속에서 아내가 봤던 그 자리에서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미친 듯이 집어먹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런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자 둘 다 집에 자신들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M은 처음으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술도 조금 마셨습니다. 약간의 취기로 두려움도 잠시 잊었던 그는 어깨동무를 하며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자마자 썩은 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출근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싶어 불을 켜고 보니 냉장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야채칸과 냉동실의 생선까지 온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램은 아내를 붙잡고 냉장고 문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해 라며 화를 냈고 아내는 억울하게 울면서 내가 냉장고를 이 꼴로 해놓고 외출했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아했던 점은 아무리 냉장고 문이 열려 음식이 바닥에 나와 있어도 결혼한 시점이 가을이었기에 짧은 시간 내에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부패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M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전과 같은 발자국 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고 똑같은 뚜벅뚜벅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몸이 가위에 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고 한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안방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고 싶었지만 마치 누군가 목을 고정시켜 놓은 듯 고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귓가에서 쉰 듯한 할머니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려왔다. 그 말과 함께 희미하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발버둥치던 M은 간신히 고개를 돌리자 희미한 빛 아래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할머니들이 흔히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바로 그 쿵소리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가위에서 깨어난 M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거실로 나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집안을 찾아다니던 M은 이상하게 열려있는 냉장고 문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또 활짝 열려 있었고 M은 분노에 휩싸여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서재방으로 향하는 그의 시선에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서재방 한 귀퉁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M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형체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형체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형체는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냉장고에서 꺼낸 듯 야채와 고추 같은 것을 정신없이 입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M이 놀라며 아내의 어깨를 흔들자 아내는 눈에 거의 흰자위만 보이며 고통스럽게 표정을 짓더니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 아내는 두려움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M은 아내를 진정시키며 그날 밤의 악몽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을 말하면 아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냉장고 사건이 너무 찜찜했던 둘은 돈을 들여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현실주의자라 일련의 사건이 귀신의 소행이라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M은 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냉장고를 비추도록 하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방 문제의 그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주말이 되자 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M과 아내가 외출했다 돌아온 밤 냉장고 문이 또 활짝 열려 있었고 음식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냉장고가 열리는 시간대에 화면에 심한 노이즈가 생기며 검은 화면으로 번졌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층 CCTV 화면을 재생하자 화면이 잠깐 검게 번쩍인 후 위층 귀퉁이에서 쭈글쭈글 주름진 노파의 얼굴이 잠깐 비치더니 사라졌습니다. M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내가 와서 영상을 다시 재생했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따로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서 더는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한 M은 아내에게 모텔로 가자고 제안했고 아내도 무척 놀라 동의했습니다. 둘은 간단한 옷 몇 벌을 챙겨 신혼집을 도망치듯 나왔고 모텔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힌 후 그간 있었던 일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아내가 할머니의 흉측한 형상을 본 꿈부터 M의 기이한 가위 눌림, 냉장고가 스스로 열리는 사건, 지팡이를 짚은 노파의 모습까지 모든 일이 마치 그 집과 할머니의 원한에 얽힌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M과 아내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해 그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한 M은 집의 이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개인은 사무실 문을 닫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개인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세입자였던 부부는 집주인의 딸과 사위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입주한 지 5개월도 안 되었는데 살면서 몇 차례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에 있는 날이 적었고 낮에 잠깐씩 있을 뿐이어서 집을 보여줄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중개인은 마지못해 집주인이 그 집에서 꽤 오래 살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로 이사를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M은 그 말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냐고 집요하게 묻자 중개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더 이상은 모른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M의 아내는 자신들이 겪은 일을 중개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굳어가는 중개인은 집주인의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서재방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중에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집주인이 그 방을 판넬로 막아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M은 공인중개사를 나와 세입자였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왜 급하게 집을 비웠는지 묻자 딸은 처음에는 대답을 피했지만 마침내 울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M 부부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위층을 판넬로 막아버리라고만 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건 M은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고 집주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남자와 함께 도착했고 처음과는 달리 표독스러운 얼굴로 M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면서 함께 온 남자는 M을 협박하듯 노려보며 혹시 귀신이라도 봤다는 겁니까?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M 부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서재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재방에 이르자마자 집주인은 마치 한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재방 벽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흔들던 남자도 당황스러워했고 그러다 집주인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M은 어리둥절한 상태로 집주인이 서재방 벽을 응시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의 벽을 두드려 보니 텅 빈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벽은 시멘트 벽이 아니라 나무 판넬로 된 벽이었던 겁니다. M은 겁을 내는 아내를 달래며 판넬을 뜯어내자 그 뒤로 미닫이 문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미닫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2평 남짓한 작은 방이 있었고 방 한 귀퉁이에 검은색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M이 가위 눌림 속에서 본 바로 그 지팡이였습니다. 순간 두려움과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방에서 나오며 M은 그 집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주인의 차가 빌라 앞에 주차된 것을 본 아내가 화가 나 차 창문을 두드리며 따졌습니다. 잠시 후 창문을 내린 집주인은 남자와 함께 울며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침 새 남자를 만나 이사를 하게 되었고 투자금을 위해 딸에게 그 집을 물려주었지만 딸도 그곳에서 더는 살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M 부부는 일주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열흘 후 보증금을 돌려받은 M은 다른 곳에 전세를 구했고 부모님에게는 집을 옮긴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M은 퇴근길에 우연히 그 빌라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집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곳에서 또다시 살아가고 있을 테지만 그 집에 깃든 공포와 비밀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점 괴담. 돈이라는 놈 때문에 저는 성인 주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이 상당한 돈벌이가 됩니다. 월급은 솔직히 얼마 안 되고 주 수입원은 손님들이 주고 가는 팁과 룸티시입니다. 정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지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친구의 소개로 들어갔고 사장님도 좋으시고 일하는 아가씨들, 주방 아주머니까지도 다 좋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충 넘길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게의 수많은 룸 중에서 5번 룸이었습니다. 가게로 첫 출근한 날 청소를 한다고 1번 룸부터 차근차근 룸 청소를 해나가던 중 5번 룸 차례가 되어 청소 도구를 들고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뭔가 아주 더러운 걸 만진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럴 때 드는 기분, 미끌미끌하고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만졌을 때의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출근한 첫날이니 친구 소개로 온 만큼 신경과민이겠거니 하며 대충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웨이터 입장에서 5번 룸만 안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기분 나쁜 느낌은 갈수록 저의 신경을 자극하더군요. 차라리 손님들이 5번 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땐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저로서는 혼자 가게에서 룸 청소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장님에게 5번 룸 느낌이 이상해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간 정신병자 취급받을 게 뻔하니까요.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별다른 일은 없으니까 그 느낌 대충 넘겨버리자는 심산에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해 청소를 하고 있었죠. 정말이지 들어가기 싫은 5번 룸 앞에서 저는 머뭇거리다가 에라 하는 기분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온몸을 엄습하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2주 정도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는 참을 만하더군요. 저는 대충 끝내고 빨리 나가야지 하는 생각에 손놀림을 빨리 하던 중 어느 순간 뒤에 누가 있다는 기분이 든 동시에 저의 목 건저리에 뭔가 훅 하고 입김을 부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소름과 섬찟함에 저는 획 하고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거기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몸까지 막 떨리고 무서워진 저는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5번 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뭔가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까지 닫아버리고 그렇게 청소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사장님과 아가씨들, 주방 아주머니까지 출근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청소의 마무리인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다 온 저는 웨이터복을 챙기러 아가씨들 대기실로 들어갔죠. 일하는 아가씨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옷을 들고 나오려는 찰나 지은이라는 아가씨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전에 웨이터들은 이상하게도 3일 정도 출근하다가 몸이 아프다거나 기운 없이 픽픽 쓰러져서 그만둬버렸거든. 무슨 가게에 전염병 돌았냐? 픽픽 쓰러지게.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렇게 대충 얘기를 마무리하고 나오던 저는 괜시리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바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사이 어느새 퇴근할 시간이 다 됐더군요. 마지막 손님까지 무사히 보내고 나서야 저는 담배 한 대 피며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러더군요. 오늘 우리 회식이나 한번 하자. 삼겹살에 소주 어떠냐? 덕분에 저를 비롯한 가게 아가씨들과 주방 아주머니까지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고 저도 간만에 먹는 소주에 고기라 대화에 참여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웃고 즐기던 사이 어느덧 시간은 새벽 4시를 넘어가더군요. 슬슬 갈 시간이구나 하며 저는 일어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안 가지고 왔네. 그러자 주방 아주머니도 한마디 하더군요. 저도 깜박했네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걸 깜박하다니. 사장님이 평소에 먹는 보약을 가게 냉장고에 넣어뒀나 봅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아니, 주방 아주머니께서 잘못하신 건 없죠. 제가 기억을 못했으니까요. 전 그냥 대화를 듣고만 있었고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죠. 사장님,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려고? 그럼 잘됐다. 가게에 들러 약 좀 가져다 주고 가면 안 되겠냐? 내가 그걸 꼭 먹고 자야 하거든. 뭐 별다른 문제만 없었다면 기꺼이 갔다 오겠지만 순간 5번 룸 생각이 불현듯 나더군요. 지금 이 시간에 거길 혼자 갔다 오라고.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사장님과 아가씨들이 압력을 넣더군요. 사장님 약 좀 가져다 드리고 가. 그래, 부탁 좀 하자. 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게 입구에 도착하고 정말 들어가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키를 꽂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젠장, 문소리까지 거슬리게 들리더군요. 들어가자마자 가게 불은 다 켜고 조광기도 최대한 밝게 높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나 밝으니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더군요. 문제는 주방으로 가려면 5번 룸을 지나쳐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도 먹었겠다. 주변도 이 정도로 밝다면 별다른 일이야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안 걸어서 5번 룸 앞까지 왔고 열려진 5번 룸 안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가게를 마무리할 때는 환기 차원에서 룸마다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5번 룸을 지나 주방에 도달한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약을 꺼낸 다음 주방을 나서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갑자기 뒤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방에 가면 뒤쪽에 주방 아주머니가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들을 내놓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데 지금은 밑에 계단이 고철과 잡다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으로 변해 사람은 지나다니질 못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바깥쪽에서부터 똑똑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가뜩이나 신경이 날카로운데 그런 소리가 들리자 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설마 잘못 들었겠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주방을 나가려고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다시 제 귀에 분명히 들리는 소리. 저는 그제서야 그 소리가 잘못된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을 열어봐야 하나. 저는 갈피를 못 잡고 무서운 기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죠. 밖에 누가 있나? 아닌데. 분명 사람은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주방 아주머니한테 확실히 들었는데 대체 저기 누가 있단 거야. 더구나 지금은 시간이 4시가 헐 넘었다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선뜻 문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갈등하던 순간 다시 한번 들리는 노크 소리에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큰 소리였거든요. 분명 누가 두드리고는 있었습니다. 저는 두렵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향해 말했죠.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 누구 있냐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이상하네. 분명 문 두드리는 소리였는데 바람 소리를 잘못 들은 건가? 그냥 확 열어볼까? 전 이미 사장님 약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 의문의 소리에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하다 마침내 문을 열어보자는 생각으로 결론이 나더군요. 그래, 내가 무섭다 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저 문을 열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전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확 하고 열어 제쳤습니다. 순간 저는 얼굴에 웃음이 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예상대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거였어. 나도 참 쓸데없이 예민해져서. 덕분에 저는 5번 룸에 대한 생각조차 까마득히 잊고 사장님 약을 챙긴 후 가게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5번 룸이 눈에 보일 무렵 전 문득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주변과는 뭔가 다른 이상한 느낌. 바로 5번 룸만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왜 불이 꺼졌지? 전구가 나갔나? 불현듯 또다시 밀려드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선뜻 5번 룸을 지나치지 못하고 6번 룸과 7번 룸 사이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진짜 도대체 뭐야? 왜 이딴 기분이 드는 거냐고. 다름 아닌 평소에 느끼던 그 아주 더러운 기분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그냥 확 달려서 단숨에 가게 입구로 가버릴까? 아니면 그냥 태연히 걸어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마음을 크게 먹고 5번 룸을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저는 5번 룸 앞에 도달했고 옆눈으로 5번 룸을 힐끗 쳐다봤죠.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별다른 것은 눈에 안 보이더군요. 거기까지 확인하고 저는 서둘러 가게를 나가려 발걸음을 떼던 순간 5번 룸과 마주보고 있는 8번 룸에 팟하며 5번 룸과 마찬가지로 불이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군요. 그렇게 당황해서 순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8번 룸을 쳐다보던 저는 갑자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전율과 엉덩이, 꼬리뼈를 타고 올라오는 소름 끼치는 기분에 반사적으로 5번 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전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그 뒤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장님과 가게 아가씨들 2명이 가게로 와서 저를 발견했다더군요.
약 가지러 간 제가 오질 않으니까 회식도 끝나고 해서 가게로 왔나 봅니다. 그렇게 기절해 있는 저를 뺨을 몇 번 치고 정신 차리라고 흔드니까 조금 있다가 제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전 사장님께 말했죠.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장님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렇게 뒤도 안 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뭘 봤냐고요? 순간 느껴지는 섬찟함의 5번 룸으로 고개를 돌렸던 저는 저와 불과 1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5번 룸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창백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던 거죠.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표정으로.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잠만 자면 꿈에 그 여자가 나오고 눈만 감으면 아른거려 한 달 정도 그 여자의 모습에 시달리며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등 뒤가 근질근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명확한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제 이야기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뭐하는 여자인지 뭐 때문에 그 5번 룸에 매여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로서는 없죠. 다만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름 끼칠 정도로 새하얗던 이목구비 전부를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 옆집에 살던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린 것 같았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도 집 밖으로 나가길 무서워하고 비명을 지르며 욕을 하곤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며 넌 몇 월 며칠에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나서 쓰러지면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지. 그런데 동네에는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한 마리 있었어. 삽살개와 진돗개 잡종처럼 보였고 목줄도 차고 있었어. 그런데 그 개가 유난히 귀신 들린 아이를 졸졸 따라다녔어. 아이가 평소에는 그 개를 좋아했는데 발작이 오면 개를 피해 도망가고 개는 따라가서 아이를 핥았어. 신기하게도 아이가 발작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할 무렵이면 그 개가 꼭 나타나서 옆에 서 있었고 부모는 그걸 보고 대비할 수 있었어. 더 놀라운 건 아이가 욕을 하다가도 개가 달려 핥아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괜찮아졌다는 거야. 동네 어른들은 그 개가 귀신을 쫓아주는 것 같다고 했어. 하지만 덩치도 크고 털도 더러운 개라 집에서 기르지는 않았어. 어차피 작은 동네라 다들 개가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러다 복날이 되었어. 동네 아저씨들이 그 개를 먹을 생각으로 꼬셔서 목에 줄을 감아 끌고 가기 시작했어. 낑낑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나도 밖에 나가봤는데 그 큰 개가 사람만큼 긴 몸을 질질 끌리며 끌려가고 있었어. 목줄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끌려가는데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물지 않았어. 나는 어린 마음에 따라가면서 죽이지 마세요. 착한 개예요. 라고 외쳤지만 초등학생이었던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개가 끌려가면서 집과 집 사이에 있는 큰 텃밭까지 왔을 때였어. 개가 갑자기 조용히 내 쪽을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갑자기 무섭게 짖기 시작했어. 그 개가 그렇게 무섭게 짖는 건 처음이었어. 짖는 걸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저씨가 놀라서 줄을 놓치자 개는 갑자기 골목으로 10m쯤 뛰어가더니 귀신 들린 아이 곁에 다가가서 핥기 시작했어. 아이는 경련을 막 시작하려는 듯이 침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개가 핥아주자 차분해졌어. 부모님이 오시기도 전에 말이야. 아저씨들이 다시 와서 개를 끌고 갔는데 개는 낑낑거리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계속 쳐다보면서 끌려가고 있었어. 결국 몽둥이에 맞아 많이 맞아 죽었어. 난 그때 개가 죽는 모습을 처음 봤어. 무서웠어.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경련을 일으키던 아이가 차분히 있다가 개가 맞아 죽을 때쯤 개의 마지막 비명에 반응하듯 울다 웃다 하더니 개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웃으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그 후로 그 아이는 거의 항상 경련을 일으키거나 소리를 지르며 지냈어. 전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시간이 그랬어. 네 번째 이야기, 친구의 괴담. 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6명이 추곡후 지방에 있는 어느 현수교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들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있었고 친구는 뒤쪽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앞차에는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의 점장과
부모님도 서로 사귀는 것을 인정한 커플이 타고 있었고 뒤쪽 차에는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기저기 들르기도 했기 때문에 현수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할 무렵이었습니다. 현수교는 산속 깊은 골짜기에 설치된 다리였습니다. 현수교가 가까워지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안개도 끼었습니다. 현수교 앞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비가 그치면 거기에 차를 세운 뒤 걸어서 현수교를 넘어갔다가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너머는 막다른 곳이어서 그 현수교는 관광용으로만 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차가 갑자기 급정지했습니다. 10m 정도 뒤에 있던 뒤쪽 차에서는 왜 앞에서 차가 멈췄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대로 멈춰 있었답니다. 앞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자 상황을 물어보려 친구가 문에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앞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커플이 갑자기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친구는 놀라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친 그 순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가더니 그대로 광장 구석의 가드레일을 넘어 골짜기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가드레일로 달려가 골짜기 밑바닥을 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그들은 앞차의 점장이 괜찮은지 보러 갔습니다. 점장은 손이 창백해질 정도로 핸들을 꽉 잡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점장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두 사람은 결국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친구를 포함해 동행했던 이들은 모두 경찰에게 신문을 받았으나 결국 자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 후 친구는 점장을 병문안 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점장의 말에 따르면 광장에 도착하자 난데없이 차 앞에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는데 마치 사극에나 나올 법한 모습에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왜 여자아이가 있나 싶기보다는 그 상황이 기분 나빠 도망칠까 생각하던 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차 주위에 비슷한 모습을 한 아이들이 잔뜩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느낀 점장은 입안에서 경을 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장의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마구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점장은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고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 가드레일 넘어 벼랑 끝으로 몸을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경찰은 믿어주지 않더라. 나도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어. 점장은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우스갯소리로 넘기려 했지만 친구가 사실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죽었어. 라고 너무나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5번째 이야기, 시체 냉장고. 제가 일하는 본사 공장에서는 시체 보관함이라는 냉장고도 제작합니다. 이 냉장고를 수리하면서 겪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장례식장에서 염을 하기 전 시신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냉장고죠. 이 일은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였고 이런 냉장고도 수리할 줄은 몰라서 놀랐었죠. 꺼려지긴 했지만 먹고 살려면 해야 할 일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냉장고 수리는 염이 끝난 후, 즉 냉장고에 시신이 없을 때 하거든요. 그날도 저는 냉장고 상부에 올라가 기계실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안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와 함께 시신 한 구가 들어오더군요. 할아버지 외에 처음 보는 타인의 시신이라 기겁했지만 무엇보다 오싹한 건 그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이 편안해 보이던 그 표정 말이죠. 냉장고 수리 중 이런 일이 생긴 건 처음이라. 같이 일하던 제 사수와 함께 몸을 움츠리며 자리를 비키고 냉장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니 시신이 더 잘 보였습니다. 그는 제 또래로 보였고 잘생긴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한 호남형이었어요. 분명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다부진 몸이었죠. 저는 그를 쳐다보게 됐어요. 호기심일지도 동년배일지도 모를 타인의 죽음에 대한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묘한 느낌에 이끌려 그를 바라보며 나가려던 순간 그의 목을 보고 엄청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목에는 행복한 만로를 맞이한 사람에게선 볼 수 없는 섬뜩한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자국은 검푸른색이었고 선명하게 남아있어 누구든 그를 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하게 무표정이었기에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고통이나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또래의 사무직 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때의 시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묘한 인연을 느꼈습니다. 그 직원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몇 년 전 그 친구가 목을 매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설상가상 악재가 겹쳤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염을 치른 장례식장을 물어봤더니 제가 수리했던 그 장례식장이 맞더군요. 더 놀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던 친구라고 했어요. 시신이 발견되어 수습된 날짜 역시 제가 수리했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좁다는 생각과 함께 세상에 인연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서야 그 시신의 무표정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는 너무 무거운 현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이 아닌 편안함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네요.